그들은 도리토스와 후에 찌든 냄새가 나는 보안 요원을 시켜 나를 내 회사 밖으로 끌어냈다. 그게 5주 전의 일이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숨길 게 뭐 있겠는가? 이 이야기는 사실 9년 전 내 오피스텔에서 합선된 전자레인지에서부터 시작된다. 나는 남은 찜닭을 데우면서 우리 회사의 감성 분석 모델 첫 번째 버전의 버그를 잡고 있었다. 자정이었다. 편두통이 심했다. 그리고 아마 3시간쯤 후면 훗날 포춘 100대 기업이 수십억 달러짜리 PR 재앙을 피하도록 도와줄 무언가를 우연히 만들어낼 참이었다. 그 당시에는 회사랄 것도 없었다. 나 화이트보드, 그리고 죽어가는 고양이처럼 씩씩거리는 노트북이 전부였다. 벽은 금이가 있었고 이웃들은 누가 누구에게 전자담배 액상 카트리지 빚을 졌는지 벽을 뚫고 소리를 질러댔다. 내게 사칠한 2겹짜리 화장지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모델은 작동했다. 그리고 그게 작동했을 때 나는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것처럼 가슴이 벅차오르는 멍청한 기쁨을 느꼈다. 18개월 만에 내 오피스텔은 직원들로 가득 차 소방법에 걸릴 지경인 불법 소굴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월세보다 더 많은 돈을 카페인에 썼다. 그리고 어찌 된 일인지 뜬 눈으로 지새운 밤들과 부서진 컵라면 조각들, 그리고 누군가 우리가 세상의 종말을 예측한다고 착각하는 바람에 우리 백엔드 시스템이 바이럴을 탄 이상한 순간들 사이에서 우리는 주목을 받게 되었다. 한 중견 기업이 자금 지원, 확장, 멘토링을 약속하며 우리에게 접근했다. 당신의 비전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회사를 팔았다. 단돈 1,000원에. 그렇다. 오타가 아니다. 내가 무슨 성인군자 같은 바보라서가 아니라 그 거래가 나에게 지분, 장기적인 영향력,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계약서 깊숙이 숨겨진 허점 없는 조항을 주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될 경우 나는 회사를 다시 사들일 수 있었다. 같은 가격, 1,000원에. 내 변호사인 이정훈 변호사가 그 조항을 읽다가 잠시 멈칫했던 기억이 난다. 그들이 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가 물었다. 나는 웃었다. 그들은 그걸 보지도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보지 못했다. 각진 턱과 MBA 학위로 부풀려진 자존심을 가진 새로운 CFO 최진혁 이사도 데이터라는 단어가 우리 발표 자료에 쓰기엔 너무 남성적이라고 말했던 스스로에게 브랜드 정렬 담당 부사장인지 뭔지 하는 직함을 부여한 박서연 팀장도 보지 못했다. 그리고 예상 수익률이 적힌 페이지만 겨우 훑어본 이사회는 말할 것도 없었다. 아무튼 이야기를 더 진행하기 전에 솔직하게 말하겠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 95%는 구독을 하지 않고 계실 것이다. 이해한다. 약속은 무서운 것이니까. 하지만 나는 내 인생에서 구독자 1만 명을 달성해보고 싶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오만한 경영진들이 편의점 커피 한 잔 값에 내게 제국을 돌려주는 이야기를 좋아한다면 구독을 고려해달라. 강요는 아니다. 그냥 작은 디지털 주먹 인사 같은 거다. 자, 어디까지 이야기했더라? 맞다. 나는 매각 후에도 회사에 남았다. 공식적으로는 최고 전략 책임자로, 비공식적으로는 아직도 이 일에 신경 쓰는 마지막 사람으로. 처음에는 괜찮았다. 그들은 내가 제품팀을 운영하게 놔두었다. 최 이사는 자신만의 엑셀 왕국에 머물렀다. 박 팀장은 링크드인에 영감을 주는 인용글을 올리고 네트워킹 브런치에서 술에 취했다. 하지만 작은 것들이 변하기 시작했다. 월간 혁신회의는 엔지니어는 초대받지 않는 브랜드 동기화 회의로 바뀌었다. 연구개발 RD층은 모든 사람에게 편두통을 유발하는 파스텔 톤의 마음챙김 색상으로 다시 칠해졌다. 그리고 사용자 피드백을 분석하는 대신 우리는 그것을 더 긍정적으로 들리게 만들기 위해 어조 최적화 AI에 돌리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 나는 회의에 불려가 무시당하기 일쑤였다. 최 이사는 시장 시너지나 민첩한 재조정 같은 말들로 내 말을 끊었다.
박 팀장은 나를 우리의 창업 정신이라고 소개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이 사람은 한때 중요했던 인물이라는 뜻의 회사 용어다. 나는 조용히 있었다. 메모를 했고 주의를 기울였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이시 위스키 한 병과 가라앉는 기분과 함께 나는 원본 계약서를 꺼냈다. 그 조항은 여전히 유효했고 여전히 구속력이 있었다. 중재 조항과 지적 재산권 면책 조항에 관한 페이지 바로 뒤에 자리 잡은 제14조 C항. 내 이름, 내 조건, 내 천원. 이정훈 변호사는 여전히 내 변호사였고 내가 전화하면 언제나 받았다. 그는 별말을 하지 않았다. 준비 시작하죠. 그는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없앤 것은 화이트보드였다. 모서리는 깨지고 과거 브레인스토밍의 흔적인 마커 자국으로 영원히 얼룩진 구식의 거대한 물건이었다. 우리는 그것을 칠순이라고 불렀다. 나는 첫 투자자 발표 전날 밤 그 위에 MVP 아키텍처 전체를 휘갈겼었다. 개발자들은 살인적인 마감 일정을 견디기 위해 새벽 3시에 그 위에 이상한 만화를 남기곤 했다. 그 보드에는 피, 땀 그리고 충격적일 정도로 많은 양의 저가형 믹스커피 얼룩이 묻어 있었다. 박 팀장은 자신의 사무실 분위기 감사 기간 동안 그것을 치워버리게 했다. 우리는 미적 감각을 높이는 중이에요. 그녀는 명랑하게 말했다. 칠순이는 창업자의 트라우마가 느껴져요. 창업자의 트라우마라니 그게 첫 주였다. 4주차가 되자 주간 제품 회의는 브랜드 정렬 터치포인트로 이름이 바뀌었다. 엔지니어도 데이터 과학자도 없이 마케팅 담당자들만 모여서 우리의 사용자 분석 플랫폼이 공격적인 지표 투명성으로 불안 루프를 유발하는 대신 신뢰의 분위기를 자아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최 이사는 그 회의들 동안 현명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는데 한때 UX팀이 왜 필요한 거죠? 그냥 쇼피파이를 베끼면 안 되나요? 라고 말했던 사람에게서 나올 소리치고는 참으로 대단했다. 분위기의 변화는 느렸지만 피부 밑에 유리 섬유처럼 나를 긁어댔다. 예전에는 내게 직접 전화하던 고객들이 새로운 담당자를 포함시키기 시작했다. 실질적인 문제를 무시하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도록 훈련받은 중간 관리자들이었다. 우리의 최고 데이터 책임자인 윤하가 어느 날 밤 주차장에서 나를 붙잡았다. 저 제안받고 있어요. 그녀는 벽에도 귀가 달린 듯 속삭였다. 진짜 제안이요? 여기서 받는 것의 2배예요.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나도 몰라. 하지만 지켜보고 있어. 그리고 나는 면밀히 지켜보고 있었다. 엔지니어링 층은 포스트잇 폭풍과 심야의 김밥으로 활기 넘치던 혼돈의 공간에서 텅 빈 책상과 재활용된 유행어로 가득한 공동묘지로 변했다. 그들은 믿음이라는 이름의 비치볼 마스코트가 등장하는 리브랜딩 캠페인 자금을 대기 위해 자연어 처리, 연구 예산을 70% 삭감했다. AI 분석 회사를 위한 믿음이라니. 나는 키보드를 창문 밖으로 던져버릴 뻔했다. 그들은 잉여 역할을 해고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이 회사의 방침을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기업 용어였다. 우려를 제기하려고 했다. 최 이사는 치약 광고 모델처럼 웃으며 내게 말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너무 얽매여 있어요. 그게 전략적 명확성을 흐립니다. 박 팀장이 끼어들었다. 우리는 박물관이 아니라 로켓처럼 생각해야 해요. 그녀는 별이 박힌 90만 원짜리 점프수트를 입고 진지한 얼굴로 그렇게 말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가서 술을 한 잔 따르고 잠긴 캐비닛에서 다시 계약서를 꺼냈다. 제14조 C항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시 읽었다. 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될 경우 통지 후 30일 이내에 별첨 A에 정의된 자산을 원래의 대가로 재매입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단 나는 문장을 끝까지 읽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 조항은 여전히 거기 있었고 여전히 법적 효력이 있었으며 여전히 구속력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이 변호사가 아무런 예고 없이 문자를 보냈다. 계속 그들의 공시를 주시할까요? 나는 엄지손가락 이모티콘으로 답했다.
그러고 나서 나는 그 조항을 다시 인쇄해서 접은 다음 업무용 노트북 파우치 안쪽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아직 사용할 생각은 없었지만 내 직감 속 무언가, 고대적이고 야만적인 무언가가 속삭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를 밀어붙일 것이고, 그랬을 때 그들은 무슨 일이 닥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할 것이다. 그 일은 2분기 검토회의에서 일어났다. 평범한 실적회의가 되어야 했던 것이 실시간 처형장으로 변했다. 회의실은 얼어붙을 듯 추웠다. 우리는 할 수 있으니까 에어컨에 돈을 너무 많이 쓴다고 말하는 듯한 비싼 종류의 추위였다. 내가 월간 성과 자료를 넘기고 있을 때 최 이사가 내 말을 중간에 끊었다. 방향을 전환하죠. 그는 마치 연습이라도 한 듯이 희죽거리며 말했다. 박 팀장이 우리의 진화된 브랜드 정체성을 정말 잘 담아낸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나는 눈을 깜빡였다. 우리는 지금 부문별 제품 유지율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요. 왜? 하지만 그는 이미 조명 담당 직원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마치 브로드웨이 공연처럼 조명이 어두워졌다. 박 팀장은 연극적인 감각으로 블루투스 리모컨을 클릭했다. 감성에서 시너지로 새로운 장이라는 제목의 슬라이드가 나타났다. 그리고 거기에 있었다. 내가 내 빌어먹을 오피스텔에서 만들었던 바로 그 분석 대시보드가 틱톡 같은 색감의 이모티콘, 그라데이션, 그리고 이제 선글라스를 쓴 믿음이라는 이름의 웃는 만화 캐릭터가 돌아가는 캐러셀로 변해 있었다. 박 팀장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톤을 바꾸고 있어요. 더 이상 데이터 과부하는 없습니다. 고객들은 편안함, 단순함, 친근한 분위기를 원해요. 듀오링고가 오페라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웃었다. 어쩔 수 없었다. 불신에 찬 큰 웃음소리였다. 최 이사는 웃지 않았다. 이게 재밌습니까? 아니요. 비극적이라고 생각해요. 침묵. 박 팀장은 막 당신의 목을 물어뜯으려는 참을 때 짓는 그 부서지기 쉬운 홍보용 미소를 지었다. 당신의 열정은 감사하지만 창업자의 감상에 매달리지는 맙시다. 그 시대는 매력적이지만 우리는 이제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창업자의 감상이라 나는 썩은 딸기를 맛보는 것처럼 천천히 되뇌었다. 최 이사가 이사회를 향해 돌아섰다. 솔직히 그녀의 역할이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과 여전히 일치하는지 물어봐야겠습니다. 비전은 같이 있지만 방향의 일치는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찰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마치 로고 디자인 변경을 논의하는 것처럼 무심하게 그 말을 던졌다. 나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모두가 그랬다. 선을 넘은 것이다. 그날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 아무도 일어나서 당신은 해고야라고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은 이미 뱉어졌고 그 제안은 마치 번개가 치기 전에 오존 냄새처럼 공기 중에 떠돌았다. 나는 노트북을 닫고 뒤로 기대 앉았다. 논쟁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침묵 속에서 집으로 운전했다. 화나지도 심지어 슬프지도 않았다. 그저 차갑고 초연했다. 마치 스위치가 내려가고 갑자기 데이비드 애튼버러가 내레이션을 하는 자연 다큐멘터리처럼 나 자신의 몰락을 지켜보는 것 같았다. 새벽 2시 37분 나는 이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서류들 준비해둬요. 그들이 날 해고하면 바로 발동시킬 겁니다. 이 변호사, 알겠습니다. 모든 걸 준비해두죠. 그리고 나서 나는 부엌으로 갔다. 술을 한 잔 따랐다. 노트북 파우치에 깔끔하게 넣어둔 계약서를 쳐다봤다. 오라고 해라. 나는 이미 이 회사를 한 번 세우기 위해 대가를 치렀다. 이제 그들은 누가 이 빌어먹을 청사진을 그렸는지 잊어버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부동산 사진을 찍으며 미소 짓는 동안 누군가에게 집을 빼앗기는 모습을 본 적 있는가? 지난 3주가 꼭 그런 기분이었다. 그들이 회사를 가치 있게 만들었던 모든 것을 허물어버리는 동안 겉으로는 온갖 미사여구와 유행어로 포장했다. 가장 먼저 떠난 사람은 우리의 수석 UX 디자이너인 지훈이었다. 창업 초기부터 나와 함께했던 친구다. 최 이사는 그것을 중복 역량의 전략적 일몰이라고 불렀다.
지훈은 내게 전화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책상 정리도 못하게 했어. 내가 서버에 오줌이라도 싼 것처럼 보안 요원이 날 끌고 나왔다고. 이틀 후 마케팅 부서가 제품 디자인 팀을 흡수했다. 박 팀장은 컵케이크와 무드보드로 축하 파티를 열었다. 그녀는 변화를 믿으세요라고 적힌 기념품을 나눠주었다. 바로 그날 3명의 엔지니어가 점심시간 전에 퇴사했다. 예고도 없이 그냥 헤드폰을 챙겨 들고 스파게티 웨스턴의 카우보이처럼 스모그 속으로 걸어나갔다. 나는 한번 개입하려고 했다. 고객 지표가 안정될 때까지 조직 개편을 잠시 멈추자고 제안했다. 최 이사는 구두 속에 들어있는 비단뱀처럼 미소 지을 뿐이었다. 당신의 감정적인 투자는 존중하지만 우리는 추억팔이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나를 따돌렸다. 모든 결정이 마치 내가 도로에 움푹 파인 곳인 양날을 피해 이루어졌다. 내 초대 없이 회의 일정이 변경되었다. 슬랙 채널들은 어두워졌다. 대시보드를 새로 고치면 내가 승인했던 기능들이 조용히 사라져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매일 출근했다. 차분하고 프로페셔널하게, 마치 그들이 내 어린 시절의 집을 해체하는 것을 지켜보지만 나중에 있을 소송을 위해 메모를 하는 사람처럼. 그때 민준이 내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그는 예전에 내 인턴이었다. 똑똑한 아이였다. 첫 서벌에게 타이티를 쏟고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배선을 고치기 위해 새벽 4시까지 남아 있었다. 이제 그는 모바일 팀의 제품 책임자이자 마지막으로 남은 창업 멤버였다. 그는 앉지 않고 마치 금방이라도 도망칠 것처럼 문가에 서 있었다. 명단이 나왔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정리해고 명단이요. 대표님도 포함되어 있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누가 말해줬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곧 닥칠 일이에요. 다음 분기 투자자 보고서에서 창업자 독립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대표님을 다음 분기 전에 내보내고 싶어 해요. 고마워, 민준아. 그는 한번 고개를 끄덕이고는 마치 조사를 전달한 사람처럼 떠났다. 그날 밤 나는 위스키를 따르지 않았다. 잉크를 따랐다. 나는 이 변호사가 몇 주 전에 택배로 보내준 수표책을 꺼냈다. 한 장 푸른 잉크, 꾸밈없는 글씨, 수취인 회사 이름, 금액, 일금 1,000원정, 010, 메모, 제14조 시향 매수권 행사, 서명하고 날짜를 적었다. 사각형 안에 담긴 조용한 힘이었다. 나는 그것을 깨끗한 흰 봉투에 넣었다. 아직 우표는 붙이지 않았다. 그저 나처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침실 협탁 서랍, 손전등과 얼어붙을 듯 추운 오피스텔 부엌에서 첫 서버를 둘러싸고 옹기종기 모여있던 우리 5명의 사진 옆에 넣어두었다. 우리는 멍청해 보였다. 우리는 천하무적처럼 보였다. 그들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게 내버려둬라. 그들이 정리해고와 색상 팔레트를 두고 하이파이브를 하며 하루를 보내게 내버려둬라. 왜냐하면 그들이 마침내 방아쇠를 당겼을 때 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낼 한 발은 바로 그 봉투가 될 테니까. 인사팀은 목요일 오후 4시 30분으로 일정을 잡았다. 제목 없는 캘린더 초대장, 그저 업데이트라고 표시된 시간 블록뿐이었다. 마치 내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를 만큼 멍청하다는 듯이 인사팀으로 가는 복도에서는 누군가 쓰레기 더미 위에 탈취제를 공황 상태로 뿌린 듯한 냄새가 났다. 나는 가장 좋은 재킷을 입고 들어갔다. 화장도 하지 않고 머리는 뒤로 묶고 당신의 영혼이 썩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무심한 사서 같은 표정을 지었다. 회의실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최 이사와 박 팀장이 세상 최악의 댄스 파티를 위한 프롬 킹과 퀸처럼 나란히 앉아 있었다. 인사팀 담당자인 레베카는 의자 가장자리에 위태롭게 앉아 마치 살아있는 뱀이라도 든 것처럼 마닐라 폴더를 꽉 쥐고 있었다. 최 이사가 먼저 입을 열었고 가짜 동정심이 뚝뚝 묻어났다. 당신이 여기서 이룬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향. 기업식 안락사였다. 박 팀장이 평소에 명랑한 말투로 끼어들었다.
이것이 당신의 유산을 깎아내리는 건 아니에요. 모두를 위한 새로운 장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녀는 방금 골든 리트리버를 안락사시키고는 그걸 쓰다듬어준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미소 지었다. 그들은 노련한 사형 집행인의 능숙함으로 해고 서류를 내밀었다. 퇴직금은 모욕적이었고 비밀 유지 조항은 이빨 빠진 호랑이 같았다. 내가 링크드인에 올리기로 선택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작성된 공식 입장문도 있었다. 심지어 해시태그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말도 하지 않고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저 장볼 목록을 확인하는 것처럼 페이지를 넘겼다. 레베카가 헛기침을 했다. 층을 나가시기 전에 사원증과 노트북을 반납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이었다. 그들은 내가 사무실로 돌아가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내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더 나쁘게는 회사 슬랙에 위협이 되는 존재인 것처럼 보안 요원이 회의실 밖에서 나를 기다렸다. 그는 나를 엘리베이터까지 호위했다. 덩치 큰 남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트북, 사원증, 출입카드를 건넸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뒤로 물러서서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나는 유리벽 너머로 최 이사가 속삭이는 말에 이미 웃고 있는 박 팀장의 마지막 모습을 언뜻 보았다. 나는 벽을 치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울지도 않았다. 나는 집으로 갔다. 차를 끓였다. 서랍을 열었다. 봉투, 수표, 조항. 다음 날 아침 이 변호사는 떨리지 않는 손으로 그 서류 뭉치를 페덱스 봉투에 넣었다. 커버레터를 동봉할까요? 아니요. 내가 말했다. 이것만요. 편지는 4줄이었다. 그중 한 줄이 전부였다. 제14조 C항에 의거하여 권리를 행사합니다. 수표를 동봉합니다. 이 변호사는 봉투를 봉하고 라벨을 붙인 다음 발송함에 넣었다. 그들이 아침 라떼를 다 마실 때쯤 그 소포는 이미 배송 중이었다. 내 손은 흔들리지 않았다. 내 숨은 고르고 있었다. 그들은 캘린더 초대장 하나로 나를 지워버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한 짓은 정확히 1,000원에 내게 내 회사를 되판 것이었다. 그들은 월요일에 그 봉투를 받았다. 최 이사가 첫 줄을 훑어보고 희죽거리는 모습이 상상된다. 우릴 겁주려는 수작이군. 그는 아마 책상 위에 발을 올린 채 자기가 이미 피를 흘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만큼 멍청한 사람처럼 말했을 것이다. 박 팀장은 아마 비음 섞인 억지 웃음을 터뜨리며 그것을 창업자의 드라마라고 불렀을 것이다. 나는 거기에 없었지만 그 두 사람을 대본을 쓸 수 있을 만큼 잘 안다. 그들은 법무팀에 전달하기까지 하루를 기다렸다. 화요일 아침 법무팀. 그것도 신입 법률 보조원이 아니라 모든 단어가 청구 항목인 것처럼 또박또박 말하는 강 법무실장이었다. 이 조항 읽어보셨습니까? 그녀가 물었다. 대충 훑어봤죠. 제대로 읽으셔야 합니다. 제14조 C항.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최 이사가 웃었다. 말도 안 돼. 그 계약은 몇 년이나 된 거라고.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강 실장이 반복했다. 만료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이 부분에서 최 이사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라면 나는 큰돈이라도 냈을 것이다. 그녀의 팀은 법적 합병을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최초 법인이 완전히 흡수되지 않았어요. 그 법인은 델라웨어에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녀가 지배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침묵. 그녀는 지배권을 원하는 게 아니야. 최 이사가 마침내 말했다. 그냥 한바탕 소동을 일으키고 싶은 거겠지. 아닙니다. 강 실장이 말했다. 그녀는 자기 주장을 한 겁니다. 이제 그녀는 자산을 회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녀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면서 그 열쇠를 쥐어준 거고요. 수요일쯤 되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 변호사는 정확히 72시간을 기다렸다. 몇몇 핵심적인 전 고객들에게 정보를 흘렸다. 공개적으로가 아니라 몇 개의 신중하고 핵심을 찌르는 메시지였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곧 다시 독립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같은 기술, 같은 팀으로요. 원하신다면요. 더 나은 리더십과 함께. 내 전화기는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불이 들어왔다. 처음에는 메디스코프의 다니엘이었다. 소문 들었어요. 다시 복귀하신다고요? 그 다음은 우리의 첫 번째 기업 고객이었던 조야테크의 김 대표였다. 저희가 당신을 따라갈 거라는 거 아시죠? 당신이 아직 거기에 있어서 머물렀던 것뿐이에요. 심지어 윤하도 문자를 보냈다. 당신은 여왕이에요. 당신만 괜찮다면 저 옛날 회사를 불태워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금요일까지 최 이사는 잠을 설쳤고 박 팀장은 링크드인의 기술 리더십에서 자아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분노에 찬 글을 올리고 있었다. 그 아이러니는 너무나도 진해서 고급 도자기에 담아 내와야 할 정도였다. 회사 내부에서는 공포가 피어났다. 조항에는 이빨이 있었고 수표는 현금화되었다. 이사회에 보고가 올라갔다. 첫 번째 투자자 회의는 피바다였을 것이라고 상상했다. 그리고 내가 한 일은 그저 내 홈 오피스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그들이 자만과 편법으로 쌓아 올린 시스템이 낡은 페인트처럼 갈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그들은 나를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삽을 내가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잊었다. 긴급 이사회는 유성처럼 그들의 일정표에 떨어졌다. 토요일 오전 9시, 전원 필수 참석, 아침 식사도 미모사도 없었다. 그저 집업조끼를 입은 성난 남자들과 날카로운 블레이저를 입은 여자들이 모두 같은 문서를 노려보고 있을 뿐이었다. 제14조 C항이 지뢰밭의 붉은 깃발처럼 강조 표시된 채 화면에 투사된 나의 원본 매각 계약서였다. 최 이사는 처음에는 침착한 척하려 했다. 헛기침을 하고 커프스링크를 매만지고 기술적 감독이나 예기치 않은 노출 같은 단어들을 사용했다. 하지만 세 번째 슬라이드쯤 되자 그의 관자놀이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다섯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그의 셔츠 컬러가 범죄 현장처럼 보였다. 그녀가 수표를 우편으로 보냈다고? 한 투자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네. 그리고 당신들은 그걸 현금화했고요. 우리는 몰랐습니다. 당신들은 읽지 않았던 거죠. 박 팀장은 유행어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 브랜드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우리의 사용자 신뢰 지표는 그만. 한 이사가 쏘아붙였다. 그녀가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이해가 됩니까? 그녀는 당신들의 서류를 이용해서 이 회사의 엔진을 들고 나간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웃으면서 그녀에게 열쇠를 건네준 거고요. 한편 외부에서는 후폭풍이 시작되고 있었다. 메디스코프는 조직적 명확성이 확보될 때까지 계약 갱신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보스턴의 한 헬스케어 AI 대기업은 원래 리더십의 존재 여부에 따라 협력사 관계를 재평가할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조야테크의 김 대표는 정말 고맙게도 초토화 작전을 펼쳤다. 그녀는 트위터에 이렇게 썼다. 우리는 그녀를 보고 계약했다. 리브랜딩도 만화 비치볼도 아니고 바로 그녀 때문에. 창업자 가답이다. 6만 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15개의 업계 매체가 그날 안에 그 소식을 다뤘다. 최 이사는 창업자 단돈 1,000원 조항으로 경영권 되찾아. 잔혹한 복수의 마스터 클래스라는 헤드라인을 보고 유령처럼 창백해졌다. 내 쪽에서는 나는 의기양양하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나는 바빴다. 이 변호사와 나는 옛 본사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사무실 공간을 둘러봤다. 우리는 큰 공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속도, 민첩성, 그리고 광섬유 인터넷과 동기부여 포스터가 전혀 없는 곳이 필요했다. 우리는 그런 곳을 찾았다. 5층 코너, 유리벽, 책상 20개를 놓을 공간, 작전실 2개, 그리고 우리가 돌아왔고 제대로 빡쳤다고 말하는 듯한 종류의 커피 머신이 있었다. 최 이사가 여전히 반란을 설명하느라 애쓰는 동안 이 변호사는 임대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었다. 나는 월요일 아침에 옛 건물에 들렀다. 일부러 비수를 꽂으려고 청바지와 후드티를 입었다. 리셉션 직원은 아마도 새로 온 사람이라 내가 누군지 몰랐을 것이다. 그녀는 긴장한 듯이 나를 쳐다봤다.
프레스 투어 때문에 오셨나요? 나는 미소 지었다. 아니요, 아가씨. 저는 옆 건물이에요. 그리고 나는 정말 옆 건물에 있었다. 같은 거리, 더 좋은 전망, 더 빠른 와이파이. 최 이사가 그날 출근했을 때 그의 현 직원 중 7명의 이력서가 이미 내 메일함에 도착해 있었다. 민준의 이력서가 첫 번째였다. 그의 자기소개서는 단 한 줄이었다. 제가 영수증 다 챙겨놨습니다. 다시 세우시죠. 그리고 우리는 이빨을 드러내고 그렇게 할 것이었다. 2주차가 되자 내 메일함은 동창회 투어처럼 보였다. 윤하가 이메일을 보냈다. 옛날 NLP팀 절반이 단톡방에 모여 있어요. 말씀만 하세요. 지우는 개판이 된 것들을 바로잡을 준비 완료라는 제목으로 이력서를 보냈다. 심지어 한때 창업자의 환상 vs 예산 현실이라는 제목의 수동 공격적인 스프레드시트를 내게 줬던 회계팀의 베스까지도 수정된 손익계산서를 보내며 이렇게 썼다. 저는 최 이사를 좋아한 적이 없어요. 갑시다. 우리는 면접을 보지 않았다. 우리는 작전회의를 열었다. 우리 신명 접이식 의자, 피자 박스, 그리고 이미 빌어먹을 엔진을 다시 가동시켜라라고 빨간 마커로 휘갈겨 쓴 화이트보드가 있었다. 민주는 도넛을 가져왔고 이 변호사는 계약서를 가져왔다. 나는 그 조항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다. 우리에게는 영감이 필요 없었다. 우리에게는 분노, 카페인, 그리고 집단 트라우마로 뭉친 유대감이 있었다. 같은 주, 패스트라인 위클리의 한 테크 기자가 내게 DM을 보냈다. 그게 사실인가요? 무엇을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당신이 해고된 후 1,000원에 회사를 다시 사들였다는 거요. 기술적으로는 되찾은 거죠. 하지만 네, 맞아요. 다음 날, 그것은 디지털 일면 기사가 되었다. 1,000원의 여왕. 단 하나의 조항이 어떻게 테크 제국을 침몰시켰나. 박 팀장은 링크드인의 높은 길과 낮은 천장이라는 제목의 정신 나간 반박글을 올렸다. 그 글에는 독수리 스톡 사진과 브레네 브라운의 인용문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댓글창은 1시간 만에 제한되었다. 한편 최 이사는 급락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구조조정을 시도했다. 정리해고, 필사적인 홍보 캠페인, 아무도 듣지 않는 스폰서 팟캐스트,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다. 주가는 젖은 시멘트 포대처럼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이사회는 다시 긴급회의를 소집했지만 이번에는 그들은 화나지 않았다. 그들은 끝났다. 사직서는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유출되었다. 최 이사의 마지막 메모는 의도치 않게 시적이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그 비전을 보지 못하더라도 혁신을 믿는다. 번역, 나는 제대로 당했고 이제 실업자다. 그리고 나는 리브랜딩으로 바빴다. 같은 이름, 다른 얼굴. 우리의 새로운 로고는 활활 타오르는 1,000원짜리 지폐에서 솟아오르는 날렵하고 불꽃 같은 불사조였다. 섬세하다고? 그렇진 않다. 만족스럽다고? 지극히. 제론칭 캠페인 슬로건은 거의 저절로 써졌다. 요청에 의해 돌아왔고 오래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옛 고객들은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자금을 지원했다. 그들 중 3곳이 우리의 제론칭을 돕기 위해 브릿지 라운드를 구성했다.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그들을 믿은 적이 없어요. 월말이 되자 우리는 단지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시끄러웠고 재건되었고 강화되었으며 불탔고 송곳니를 드러낸 테드 강연처럼 대중 앞에서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옛 건물을 지나갈 때마다 나는 이제는 항상 불이 어둑한 5층을 힐끗 보곤 했다. 오만함의 재미있는 점은 그것이 충격을 견뎌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겸손함, 분노, 푸른 잉크로 쓰인 조항들, 그것들은 날아오른다. 그들은 기조연설 자리를 불쑥 제안했다. 나는 원래 패널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었다. 과대 광고 이후 시대의 윤리적 성장. 선인장도 눈물을 흘릴 만큼 지루한 주제였다. 하지만 원래 기조연설자였던 벤처 투자가이자 비전가 구루인 그 친구가 발리에서 버섯을 쫓아다니겠다며
전날 밤에 취소하는 바람에 컨퍼런스 의장이 내게 전화했다. 당신을 기조연설로 옮기고 싶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당신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피에 굶주려 있다고 하죠. 그리고 그들은 정말 그랬다. 행사장은 명찰과 긴장감의 바다였다. 모든 좌석이 창업자, 투자자, 미디어 관계자, 그리고 실패에 대해 소설만큼 긴 글을 쓰는 종류의 링크드인 인플루언서들로 가득 찼다. 조명이 어두워졌다. 내 이름이 검은 화면에 굵은 흰색 텍스트로 나타났다. 계약서의 작은 글씨를 잊은 대가. 나는 천천히 신중하게 무대로 걸어 나갔다. 아직 웃지 않았다. 그건 나중의 일이었다. 먼저 나는 그들에게 전자레인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찜닭, 금이 간 오피스텔 벽, 어떻게 내가 사명을 믿었기 때문에 단돈 1,000원에 회사를 팔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믿음이 실력은 없고 유행어만 아는 사람들에 의해 뒤틀렸는지. 나는 만화 마스코트 믿음이와 정리해고 배신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나는 그 조항에 대해 이야기했다. 객석에서 팝콘처럼 경악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내가 수표를 우편으로 보낸 부분에 이르렀을 때 앞줄에 앉은 한 남자가 그의 여자친구가 움찔할 정도로 크게 젠장이라고 속삭였다. 그리고 나는 그 일을 해냈다. 연단 아래에서 손을 뻗어 단순한 검은색 액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수표 한 장, 1,000원, 서명되고 날짜가 적히고 역사의 스트레스로 잉크가 약간 바랜 수표였다. 나는 그것을 마치 돌에서 뽑은 검처럼 천천히 자랑스럽게 들어 올렸다. 플래시가 터지고 휴대폰들이 마치 디지털 군대처럼 치켜 올라갔다. 객석은 조용했지만 전기가 흐르는 듯했다. 셋째 줄에서 누군가의 팔찌가 짤랑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그때 띵! 재킷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어둔 내 휴대폰이 울렸다. 나는 화면을 탭했다. 이 변호사의 이름, 한 줄의 문자. 최종 이사진 사임. 끝났습니다. 당신이 모두를 이겼습니다. 나는 미소 짓지 않았다. 활짝 웃었다. 늑대처럼 가득하게. 내가 말했지라고.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언어로 말하는 듯한 그런 미소였다. 나는 관중을 향해 돌아섰고 마지막 말을 했다. 계약서는 항상 꼼꼼히 읽으세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계약서를 작성한 여성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한다면 2번 읽으세요. 마이크를 떨어뜨렸다.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다. 내가 제국을 건설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이 즐거운 시간에 함께해 주신 사무실의 생존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 짜릿한 드라마를 원하신다면 구독해 주세요. 당신의 전 직장 동료들을 진땀나게 만들어 봅시다.